안녕하세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앞에서는 불평등이 어떻게 생겨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봤다면은 한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얘기죠. 네, 1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자, 1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읽어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제도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회 서비스예요. 이거 영상 한번 볼 수 있으면 볼게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생활이 곤란해질 수도,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죠. 사회보험은 구성원이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건강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이 버는 돈의 일부를 국가가 보험료로 가져가고 도움이 필요해진 국민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회보험은 비용을 내두면 언젠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어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내간행 보험료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데 쓰여 보험료를 내는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를 돕는 상호 구조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래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사회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구조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험이 벌어지기 전에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의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구조는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후처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므로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공공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능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낙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무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교육, 직업 소개와 같은 비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 생활 불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혜택이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재생을 해봤어요. 네. 뭐 특징들 잘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영상이 워낙에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면 키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야구를 보고 있는데 큰 사람은 그냥 보고 있고 뭐
두 번째로 큰 사람은 받침대를 하나를 썼고 그 사람 뭐 나머지는 두 개를 썼다. 이를 통해서 세 사람은 모두 울타리 너머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복지제도 아까 영상으로 봤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복지제도. 이게 네 가지 나와 있네요. 국민연금. 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들었을 때, 경제활동이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얘기하는 거고요. 고용보험. 네, 이거는 그 근로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이제 일이 하다가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보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당장 직장이 없어졌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서 당장에 소득이 뚝 끊기면은 생활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 사태를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건 뭐냐면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그죠? 이렇게 쭉 해서 뭐냐면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에서는 설명들 잘 들었으니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공공부조 보겠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여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사회 서비스로 넘어갈게요.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재활, 돌봄, 복지시설의 이용, 사회참여,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요거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례를 통해서 복지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하고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1번 근로장려금입니다. 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 제도는 일정 소득 구간 내에 있는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할수록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 열심히 해라라는 장려액이 많아지도록 해서 근로 활동을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09년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19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 자, 1번 그렇게 봤고요. 2번 봅시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교육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그래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심한, 가정기능의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교육에서의 격차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안에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일련의 수준까지 같이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 공동체를 협력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초 학력의 확보, 학습 결손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들면 치유 프로그램, 문화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하고 답안을 한번 보면요. 자, 근로장려금 뭐였죠? 근로를 할 때 소득이 좀 작은 분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하고 더
소득을 풍요롭게, 생활을 풍요롭게 효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앞에서 사례로 봤었죠. 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저소득의 자산 형성,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행되는 이유를 찾는 거구나. 네, 그쵸.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계층 간의 소득 격차, 가정기능의 약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육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격차들을 줄여주자라는 거죠. 네. 결과의 평등이 일어나게 하자.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들이 똑같이 배우더라도 그 문화적이나 경제적 그리고 이런 여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격차를 좀 줄여서 다 같이 멋지게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네. 자, 모든 별로 다 같이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하고 확대에 대해서 견해를 말해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못하니까 예시 답안을 봅시다. 연금에 대해서 조사했네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에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해당 복지정책에 대한 의문점과 건의사항은 뭐냐면 사용자는 왜 보험료를 내나요? 내야 쓰지.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찬성 반대 편이 있어요. 한번 의견 보겠습니다. 네, 이 줄글이 너무 딱딱딱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을 풀게요. 네, 찬성편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네. 두 번째, 반대. 현재 출산율 추이를 감안하면은 생산을 가능한 돈을 벌고 있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인데,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은 필연적으로 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실효적 개선 없이는 연금제도의 확대는 국가 전체의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인구는 막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가능 활동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혜택을 받는 수는 왜냐면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돈을 저축해서 위에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찬반의 의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랑 관련해서 한번 봤고요. 영상이 워낙에 잘 정리가 돼 있었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봅시다. 공간 불평등의 완화 방안,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공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땡땡.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쵸? 세종시나 이런데 공공기관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특산품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그래서 지역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화가 뭐냐면 지역의 특수한 색깔을 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도시 내부에서 이거는 도시 자체,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 농어촌 이런 차이, 그리고 이거는 도시 안에서 완화 사례는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공공임대 주택 및 장기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도시 내부에서 지금 앞에서 봤던 것들은 건물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자라는 겁니다. 개별 사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느낌만 가지고 색깔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광역 화장장을 건설한다. 네, 전라북도 이거 한번 봅시다. 전국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광역 화장장을 짓고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화장장을 공동 운영을 할 경우에 예산을 절감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시군이 공통으로 잘 해서 잘 만들었네요, 그죠? 네, 완화 방안에서 실질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공공기관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석탄공사는 강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선박 안전기술은 세종,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 주요 기관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정부는 수도권에 너무 꽉 차는 것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11개 지방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4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추진을 했다. 그렇죠? 네, 우리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혁신도시라 공공기관들이 왜 이전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주거 환경 개발, 재개발 사업 한번 봅시다. 도시 내 낙후 지역이었던 서울의 땡땡 마을에 화재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 지금 보면은 꼬불꼬불했던 길을 이렇게 쫙 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좋아지고 하면은 접근성도 좋아지고 더 소방차도 들어오기 편하고 깔끔해지고 그렇겠죠. 위험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적극적 우대 조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앞에서 봤던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의미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출발선에 같이 서자라는 얘기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2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 이거는 유리천장에 대한 해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회균등전형. 네, 그렇죠. 장애인의 의무 고용제도. 일정 국가공무원의 일정 퍼센트는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리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 제도 등. 그렇죠. 성비를 맞춘다든지 채용을 할 때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여기에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게 3번의 역차별입니다. 뭐냐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 강조가 됐을 때 나머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지금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5%인가 3% 이 정도인데 만약에 50% 이렇게 늘렸어 봐요. 그러면은 비장애인 분들의 오히려 효용이 쭉 떨어지겠죠.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네,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력해서 원래 오히려 반대쪽이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기회균등 전형 먼저 한번 설명보겠습니다. 자, 1번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정원 외 특별 전형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로를 마련을 하는 것. 진학 후 장학금 등등등등등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제도가 기회균등 제도라고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겠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비롯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뭔지 딱 알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당장 입시랑 이런 연관돼 있으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입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3%네요. 이에 따라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장애인이 3% 이상 채용되도록 해야 된다. 네,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역차별이 뭐냐면 지금 기회균등 전형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은 것들이 너무 강화가 돼서 기회균등으로 너무 많이 뽑게 되면은 원래 그냥 응시를 했던 분들은 더 힘들 수가 있겠죠. 대학 들어가는 게. 네, 그렇죠. 적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1번 자료에 나타난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필요성이랑 찬반으로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찬성, 반대 한번 볼게요. 사회적 약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단순히 기회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세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산점 할당제, 적극적 우대 조치 등을 통해서 기회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출발선에 똑같이 서기만 하는 걸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걸로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따로 응시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는 이런 것들, 아예 퍼센트로 정해가지고 고용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봅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등장했네요. 능력이나 업적으로 불구하고도 적극적 우대 조치 때문에 더 나은
교육 기회나 고용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기회균등 전형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입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냥 너무 심화돼가지고 떨어지면은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아쉽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료 2에 나타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적정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 2015년 250만 명이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장애 없이 선천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적으로 전체 고용 5%는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의 내외 고용률이 지나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사고의 폭을 넓힌다는 걸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 우리가 할 일들이죠, 이제. 뭐,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을 살펴봤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자. 문제 있어. 라고 관심을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관심 갖는 거에 떠나서, 한 발짝 더, 한 수를 더 떠서, 열심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고민까지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2번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감을 하지 않으면 고민을 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자. 뭐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두자는 거죠. 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1번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2번 단체를 통한 활동은 뭐냐면 시민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 뭐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공공구조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 위험을 공적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보험이겠죠? 여기 보험이 써있네요. 문제가 너무 쉽다. 자, 2번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뭐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이다. 그죠? 사회서비스이죠? 보험은 아니잖아. 그지? 자, 2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산품 관광자원 개발 지역주체 개최 지역화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죠?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지자체의 노력이 되겠죠. 그죠? 지방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3번 OX 봅시다. 기회 균등 전형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한다. 그죠? 2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이 너무 강해서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현상을 사회계층에 뭐라 그래요, 이거? 역차별이라고 하죠? X죠?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은 7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딱 여기까지 시험 범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